솔론의 개혁 할 때 그 솔론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 아테네가 솔론의 개혁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세웠다라고 배웠죠. 솔론이 개혁 이후에 지중해 세계를 떠돌던 중 크로이소스 왕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젊은 왕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와 보물을 둘러보게 만든 이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옆구리를 푹 찔러대며 물었습니다. 솔론은 살면서 많은 자식과 재산을 건사했고 이후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노인을 들었습니다. 왕은 좀 실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솔론은 모친을 신전에 모시기 위해 직접 수레를 들고 뛰다가 지쳐서 죽은 형제를 꼽았습니다. 왕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솔론은 말했습니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행복의 요체다. 왕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 요컨대 삶은 예측 불허하니 지금의 행복을 들어 교만하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왕은 훗날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고 살해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요.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요. 문득 솔론도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론은 당시에 평민과 빈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혁 이후에 바로 그 평민들이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를 세우자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아, 이 개혁 괜히 했네 라는 생각을 하며 세상을 떠돌았죠. 하지만 독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때에서 참주는 무너졌고 마침내 민주정이 선포됩니다. 솔론의 개혁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의 행복을 들어 교만하지 말라는 솔론조차 지금의 불행을 들어 비관할 필요 또한 없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다가 잘 죽을 것.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4월 20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김은나님, 잘 살다 잘 죽기 강렬한 오프닝이네요. 저 오늘 귀 빠진 날이에요. 오늘도 잘 살아봐야겠네요. 아유, 은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0316님, 오늘 대면 시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나와서 시험이 취소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잘 적응해야겠죠. 원래 또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요즘엔 삶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892님, 잘 살다가 잘 죽을 것, 행복에 교만함을 덧대지 말 것. 요즘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데 익숙함에 속아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이구, 좋겠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군요. 맞아요. 1892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막 행복해서 잘하다가 서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진 이후에는 그렇죠. 서로에게 무례하기도 하고 혹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좋을 수 있는 인연인데 그게 너무 서둘러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경우에도 옛날에. 그래요. 잘해봐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어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가전 라연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야에서 고소한 뚜부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화요일이죠. 오늘 썬킴 교수, 박근혜 작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내 최고의 역사 만화가 투순왕조 실록으로 유명한 박시백 화백 모시고 투순왕조 실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야사 역사 개그맨 선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척 떨리는 날입니다. 왜요? 오늘 나오시는 이 선생님을 뵙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정말로 이 옷을 처음 사서 입었어요. 지금 새 옷이에요. 그게 이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길래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전생의 첫사랑이었던 거죠. 컬러풀한 걸 입고 오셨어요. 두근두근거려요. 자, 스페셜 게스트로 제가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국민 교양책이죠.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을 쓰신 국내 최고 역사 만화가 박시백 화백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평소에도 오디오 분량 때문에 이 두 분이 난망할 때가 있는데 제가 조절하느라고. 오늘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죠. 저희들이 학생같이요. 선생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네네네. 그래서 자유롭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박시백 선생님께서 쓰신 그 조선왕조 실록 만화.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놔두고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 책만큼은 내가 들고 가야 되겠다.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작 자기가 쓴 책은 버리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일반 범인들, 그냥 일반인들이 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맹공의 서당이나 먼 나라 이웃 나라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세계사 국사 이렇게 좀 접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정보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냥 사실 맹공의 서당 절대적으로 어떤 작품의 질을 지금 절대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하셨어요 지금. 맹공의 서당은 너무 야사 위주예요. 너무 야사 위주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관심 갖기엔 참 좋은데 나중에 이제 크면서 역사 공부하면서 이거 참 내가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고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 내가 어렸을 때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면 일단 처음 저 같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껴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실록이라. 그거는 선심 교수님이 너무 그냥 야사만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정말 어렵고 심오한 얘기를 정말 쉽게 푸는 것은 이게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역사 해설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그런 내용 어디 있느냐. 그럼 조선왕조 실록을 보시라. 구격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며칠 뒤에 그분 만나면 제가 번역본을 봤는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격이라고는 하지만 전문 용어도 많이 등장을 하고 각각의 기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모르거든요.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박시백 화백께서 그린 이 조선왕조 실록이 굉장히 큰 도움, 어떤 맥락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목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부터 너무 띄워주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국민 교양책이에요. 역사 필독서기도 하고 이게 한 300만 부 나갔나요? 네, 그 정도. 대단한 겁니다. 300만 부요? 넘어가시죠. 이런 부수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이제 며칠을 잠 못 잔다 이제. 박시백 화백님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무려 10년 동안 준비 기간까지 포함한 13년 동안 책 20권에 담아낸 어마어마한 책이고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단순히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원전을 갖다가 만화로만 충실히 옮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읽어보신 분들 워낙 많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사 같은 경우도 사초가 유실됐거나 혹은 당시에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게 아무리 봐도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합성 있게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주시거나. 정말 우리 선생님의 그 책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느낀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사 기록이 있고 거기 또 반대되는 또 야사의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설자를 또 등장시켜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다른 의견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란스 있는 의견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사를 나의 어떤 그 사적 견해 혹은 주관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그대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일단 조선왕조 실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록 자체가 소개가 좀 덜 돼 있고 덜 돼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를 다룬 책들을 좀 봤는데 얘기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팩트가 이거 어떻게 팩트가 다를 수 있나 봤더니 이제 어떤 분은 뭐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고 또 어떤 분은 야사를 참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은 조선왕조실록에 철저히 기반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현대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을 해서 이것만 봐도 하여튼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치우침 없이 봤다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정도의 목표였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하나의 그 집필을 하다 보면은 제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해석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 시각을 넣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목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주관이라는 게 전 참 그 기준이 참 절묘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드러난 저자의 그 주관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정사 이렇게 쓰여 있어라고 주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합성 있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좀 그게 참 이게 만화로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구현될 수 있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화백님의 책 중에서 이제 몇몇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도세자에 관련된 해석이에요. 기존의 해석들은 이제 뭐 노론, 남인 또는 어떤 소론과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붕당에 치우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대중화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덕일 작가님 그 기준 어떤 그 관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해석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왕 자리를 놓고 사도세자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신하들이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은 영조의 의지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역사 속 인물들을 의지가 배제된 어떤 환경 속에 흘러가는 인물로 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의지가 있었던 존재로 부각시켰다는 면에서 저는 그 실록이 가지고 있었던 게 오히려 매몰되지 않고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 이게 칭찬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 정말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박시백 선생님한테 초상화라든지 어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그대로 구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잘 그리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화를 보다 보니까 신숙주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난 그 이후에 신숙주의 초상을 봤거든요. 박시복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저기 박물관에 있네. 나머지 그러면 어진과 초상화가 없는 인물들은 상상해서 그리신 건가요? 일단은 그 실록에 뭐 한 줄 기록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록이. 예컨대 이제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몸이 비중했다, 살찌고 무거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걸 반영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수염이 많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지 않은 그야말로 대다수의 인물들은 아무래도 그 제가 보면서 받았던 그 느낌 이걸 가지고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 캐릭터를 다르게 해야 하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은 이제 그 어디 가다 보니까 학원 그 광고 중에 선생님들 얼굴이 쭉 나와 있는 광고가 전단지 중에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든가. 진짜. 그러니까 얼굴 골격이나 인상은 가져오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느낌만 그 사람의 느낌만 넣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괜찮다 이거. 어떤 그 익명의 뭔가가 필요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 얼굴로 또 분류를 해야 될 때 이거 가져다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 광고물. 노량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게 그 참 이 마지막 권 보면은요. 역대 왕들 쭉 모여가지고 서 있잖아요, 쭉 기념사진 찍은 것처럼 있는 거 있는데 이제 저기 그 왼쪽 아래 세조가 슬램덩크 강백호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쭈그리 앉아 있고 영조는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맞아요, 혼자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 장면 보면서 너무 되게 얼굴들이 참 이렇게 생동감 넘치면서 어진도 잘 참고를 했으면서도 뭔가 되게 가슴이 찡하면서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실제성과는 별개로. 맨 마지막 편에 드디어 끝났구나 조선왕조실록이 만화가 넘기다 보니까 남은 이야기라고 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그리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열외로 시켜버리신 건가요? 열외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하면은 그 실록이라는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고종순종실록은 보통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이것은 일제 때 편찬이 됐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자체에 주안점을 두면은 철종편에서 끝내야 되는 건데 저는 왕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그렸을 때 다만 어쨌든 조선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시조선의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에서는 그 이후의 왕실 이 얘기를 다뤘던 겁니다. 요 제일 궁금한 거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요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아. 잉크도 좀 더 비싼 거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눈도 좀 더 그윽하게 그리고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은 이게 너무 뻔해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하고 이순신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특히 그랬어요? 일단 세종대왕은 제가 다 그리고 나서 그 후기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원래 이제 세종대왕 편을 그리기 전에는 세종하면 항상 대왕자가 붙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지나치게 이제 영웅화된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서 세종대왕의 뭔가 흠결을 찾아보자. 이런 한켠의 마음이 있었는데 다 보고 나서 제 판단은 우리가 알아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들에게 내린 선물이지 않았나 싶은 정도로. 세종대왕 이 외계인설이 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내려오셨다고. 지금 우리 실록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세종대왕 평은 그렇게 정말 세종을 대왕으로 정말 이렇게 높이 그리셨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 박연 선생도 약간 뇌물을 받는 사람으로 그렸었고 황희정승도 뭐 사위 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걸로. 근데 황희는 알려진 것보다 사실 되게 좀 많이 빼셨던데요. 그 스캔들을 많이 그래도 황희의 후손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우리 조상 욕 안 했어. 요 정도면 오케이. 그 정도 수준이던데. 천재음악가 박연 선생을 떡 뇌물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황희정수의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그 어느 정당에서 이제 황희정승도 부패했지만 하면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다가 후손들이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후손들이 좀 오버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황희정승은 굉장히 부패했던 인물이 맞고요. 그러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린 그 야사에서 황희하면 보통 니도 옳고 니도 옳다라고 하는 마치 양시양비론의 원조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록에 묘사된 황희는 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과단성 있고 입장이 분명하고 다만 이제 어떤 의견들이 이제 논쟁에 붙었을 때 이걸 조정하는 역량이 굉장히 탁월해서 실록 풀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세종은 늘 모든 매사를 이렇게 토론에 붙이니까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토론했는데 상께서는 즉 왕께서는 황희의 의견을 따랐다. 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종실록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고 이 세종실록에서는 하여튼 황희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그의 판단력, 조정력 이것이 워낙 빼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평생 그렇게 정말 늙어 죽기 직전까지 정성으로 쓰지 않았나. 이게 참 사초를 정리하는 사람도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한 200명에게 물어보고 결국에는 황희 의견을 쫓았다. 이럴 거면 200명에게 왜 물어봤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물어보기 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저기 세금제도 할 때 17만 명한테 물어봤던 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최고의 역사 만화가 박시배 화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쉽지만 오늘은 더더욱 더 쉽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왕조의 역사서로 가장 규모가 큰 책 태종부터 철종까지 무려 472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책.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국사기, 2번 삼국유사, 3번 조선왕조실록.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박시백 화백 모시고 이야기들 두런두런 나눠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야기도 너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게 많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두 분이 평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상처 받았어요. 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애정하는 인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뽑으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참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최악이구나라고 생각하셨던 사람도 있나요? 왕 중에서 골라본다면 일단 연산은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조와 인조임금을 들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위할 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평탄은 쳤을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지적인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다루는 솜씨도 있고 평시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나를 만나게 되면서 어쨌든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말 초지일관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남 탓하고 심지어 인조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어쩌면 자기를 대신해서 인질로 이제 끌려갔던 게 소현세자잖아요. 그 소현세자에 대해서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에 앉힐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자라서 이게 미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죽여버리고 그 자식들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걸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뻔뻔함이 정말 경제어른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은 이제 특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가 능량군일 때만 하더라도 약간 풍채도 있고 푸근한 아저씨로 그리셨는데 뒤로 갈수록 몰골이 악마가 돼버려 인조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이제 광대가 좀 많이 들어가고 얼굴도 길어지고 그렇게 된 경향이 있죠. 그 중간에 연산군 말씀하셔서 문득 궁금한데 뒤에 이제 그 왕들 단체 사진 찍샷 있잖아요. 거기서 연산만 황포잖아요. 노란색이잖아요. 그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실제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연산은 거의 절대 권력, 황제 권력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왕 권력이 워낙 셌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황제처럼 황제 이상으로 행동을 했던 거죠. 연산군 얼굴에 이렇게 반창고 묻힌 건 왜 그러신가요? 그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연산이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 제가 이제 연산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이 10대들의 어떤 삐딱함, 이제 이른바 좀 논다 하는 그 친구들의 그 일탈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친구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더 먹고 나서도 딱 그때 머물러 버린 그런 인상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친구를 보면은 이제 반창고 같은 거, 군대를 갖고 다니는 상처가 없는데도 붙이고 다니죠. 이런 게 좀 있는데. 게다가 연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얼굴에 늘 이제 부스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겸사겸사 그렇게 잡았습니다. 야, 이거 뭐 사소한 거 하나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 왜 반창고가 얼굴에 있는지 궁금했다고요. 그러니까 늘 궁금하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추은경님, 박시백 선생님 역사를 알게 해주신 분 최고예요. 이영희님, 박시백 하박이님, 저의 고3 아들이 선생님 팬입니다. 오늘 잘 듣고 저녁에 아이한테 얘기해줘야겠어요. 장지희님, 아들 교육용으로 박시백 하백님의 조선왕조실록 책을 사줬는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3722님, 이걸로 역사 공부했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오네요. 감동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아주 그 책장의 좋은 자리에 딱 모셔뒀습니다. 4039님, 작가님이 보신 역사 드라마 가운데요, 왕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한 배우가 있다면 누굴까요? 이분 질문이네요. 제가 많이 보질 않아서 참 재밌는 게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꽤 봤었거든요. 재밌게. 근데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거슬르고 이래가지고 이건 정서 너무 달라 이러면서 못 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일하셔야죠. 근데 그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 영희눈물에서
태중 이방원을 연기했던 유동근 씨. 이스라엘. 아 너무 잘하셨어요. 용의 눈물은 배우들이 다 열연을 잘해서 그렇죠. 대단했죠. 그 김무생님도 그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 최악의 왕을 꼽아주셨는데, 네네. 너무 미화된 게 아닌가 싶은 인물도 있었을까? 이분은 오면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면 얘기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웠던 게 유성룡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성룡은 지금까지도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만나서 이 난을 이제 마무리 짓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 국난을 극복한 세상 이렇게 보통 소개되고. 또 실제 이제 그 실록에 보여주는 유성룡의 모습도 굉장히 인품도 좋고 역량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명나라 장수들과의 어떤 일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하고. 그런데 이제 유성룡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상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이제 유성룡이 그 징비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징비록 때문에. 네네. 특히 임진왜란 때문에 당시 사초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 임진왜란 과정에 대한 선조 실력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징비록에 의존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서전에 기초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유성룡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주 전절하고 다 믿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실록에서 보면은 이제 선조가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처음부터 분위기를 쭉 깔아가는데 계속 원균을 띄우고 이순신을 이제 폄하하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에 살짝 이순신을 거들다가 왕이 계속 점점 강도를 높여가니까 뒤에 가서 같이 부안해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좀 걱정했었다. 급기야는 사실 그간 저도 걱정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지위가 높아져서 교만해졌는데 교만한 장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몫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상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제 덕목을 이제 부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조실록 같은 경우는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조실록을 보면은 뭐랄까 남인 출신인 그 유성룡이 또 발탁을 한 이순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는 것은 선조실록에 넣고 선조수정실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더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 여러 번의 그와 같은 수정실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는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앤 게 아니라 앞에 걸 없애지 않고 뒤에 이제 첨가를 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다만 선조수정실록은 처음에 수정실록을 만들어서 그런가 이 서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선조실록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서인들이 이제 칭송하는 그 율곡 이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글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죽었을 때도 졸 한자만 썼다. 수정실록에서는 굉장히 띄워주고 반면에 이제 임진왜란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징비록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 묘사가 따라서 자신들이 이제 안보로 어떤 역사를 조작했다라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유성룡 측 동인의 입장을 또 굉장히 많이 담아줘요. 그래서 양측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 자체로서 또 전체 그 시대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좀 너무 억울하다. 이 방금 전에는 너 좀 미화된 측면이 있다라는 사람을 알아봤다라면은 이 사람은 좀 이게 실제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이 없군요. 왜 없겠어? 근래에 와서 저는 정순왕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을 후루룩 짭짭 말하듯이. 네네네. 정순왕후를 제가 이제 정조실록하고 순조실록에 걸쳐서 굉장히 면밀하게 봤었는데 일단 굉장히 빼난 여성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도 어떤 아주 단순한 행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거나 이걸 아주 잘하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정조와 대비시키면서 정조 단위를 정순왕후가 다
이제 무너뜨리고 정조의 개혁들을 무너뜨리면서 반동화시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국회가 있다. 또 예컨대 정조 같은 경우 그렇다면 당시 그 서학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냐면 반대를 하는데 정조는 모든 학문을 자신이 믿는 유학을 이제 융성시키면은 뭐 어떤 그런 이단들이 다 저절로 알아서 쇠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탄압이라는 방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그들의 동조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이른바 십학원, 벽학원 모든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정선왕후 때 이제 박해가 있은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박해가 이어지잖아요. 그건 나중에 십학을 집권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그 정조 때 노비에 대해서 공노비를 혁파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조 때 완성이 되지 않고 처음 이제 운만 띄워놓은 상태였는데 정순왕후가 이걸 이어받아서 끝내 혁파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선왕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이다. 선왕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또 정조한테 돌리는 모습도 보여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다음에 뭐 정조가 말년에 자기 세자 빈을 김조순의 딸을 두거든요. 김조순은 자기네하고 정순왕후 쪽 벽파고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벽파 쪽 인물들이 보기에 김조순이 이제 나중에 왕이 장인이 되게 되면 자기네가 타격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수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딱 그 지정을 했지만 막상 세자빈으로 간 때까지는 가지 않은 단계였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순왕후는 뭐 서슴없이 선왕의 결정이다라고 따르고 또 그 세자 나이가 이제 14살이 딱 되니까 물러나서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하다가 물러나 주거든요. 정말 이 정치적 욕심이 과했다고 한다면 14살이 아니라 20살까지 해도 당시에 정순왕후가 가졌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도 제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비난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런 시각은 또 굉장히 신선하게 들어보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서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강의도 그렇고 조선은 실질적으로 1800년도에 정조가 사망하면서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저는 심지어 정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판타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는 당시에 실학이 융성이기 때문에 정조의 그 실학 또는 근대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은연중에 있는데 사실 정조는 굉장히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너무 정조가 꿈꿨던 세상은 제가 보기엔 거의 아마 세종 때 정도로의 복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작에 대해서 정조가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고 관련한 책도 수차게 썼을 정도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학 근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당시 실학자들에 대해서 총애하고 했던 것만으로 이제 지금의 많은 학계에서라든가 많은 곳에서는 마치 정약용 등과 이제 등치시켜서 실학의 어떤 대표하던 근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왕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허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행동들을 사실은 이제 대비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거의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정순왕후가 좀 억울한 게 세도 정권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세도 정권을 이은 거는 시파고요. 그렇죠. 정순왕후는 벽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벽에서 시벽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김조순이 이제 1803년부터 정권을 잡아서 63년까지 갔던 그 세력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조와 친연 관계가 있었던 시파라는 점에서 약간 정순왕후는 이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세도 정치를 연 것이 그 시초를 연 것이 바로 정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조순을 굉장히 중시했고 자기가 생각보다 이제 빨리 병이 들면서 오래 못 살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아직 세자가 어리거든요. 근데 눈여겨봤던 신하들 중에서 이제 김조순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김조순의 딸을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 자산어보에 나오는 그 맨 첫 대사가 그 정조가 나와가지고 정약전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 그 서학이랑 실학을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폐만 끼치지 마라. 이게 맞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 장면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겠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극으로 나오면은 화백님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록과 다른데라고 하시면서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두 분도 질문하실 거 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한명회 등등등 네. 한명회를 그리실 때 물론 뭐 드라마에 나올 때도 한명회가 보통 약간 이 칠삭동이 칠삭동이 예. 음서 경덕공직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서 한명회가 제일 못생기게 그리셨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예. 약간 그럴 경우에 예전에 그 뭐냐 그 영화 명랑의 배설장군 같이 사자 명예 훼손 예. 내용 증명 같은 건 안 받으시나요?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그런 인상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못생기게라기보다도 굉장히 재주가 있는 얼굴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얼굴이요. 재주가 있는 얼굴이다.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한시우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얼굴만 봐도 되게 정말 악인처럼 묘사했다고 생각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명회하고 뒤에 가면 또 그 누굽니까 대연소연했을 때 그 윤원영. 윤원영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만화에서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이 그런 걸 표현한 걸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옳지 해서 않다. 굉장히 나쁜 사람 얼굴을 되게 좋은 얼굴로 한다든가. 손조 같은 경우도 사실 잘생기게 그려줬거든요. 막판에는 일부러 그 윙크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정치적 소수안을 몰랐지? 약간 그거는 그 인상이 변해간 거죠. 틀은 좋으나 심볼을 못되게 쓰기 때문에 그 인상이 변해간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세조 사실 굉장히 좀 약간 비열하게 야비하게 말해가지고 야매게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미남이 킬방원 이방원을 정말 잘 미남으로 그리셨어요. 킬방원이 뭐예요? 킬방원이 이방원데. 예. 근데 태종 잘생겼다고 이미 실제로도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던데. 제일 잘생기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잘생기게 그렸는데 보면은 이방원의 그러니까 그 태종의 얼굴에서 야비함을 한 50% 더하면은 그게 세조야. 그렇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박가은 작가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책이 진작에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조금 더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를 이렇게 통사적으로 접근한 게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조선시대에 이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으니 역사책이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혹시 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삼국을 작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역사서 관련 편찬 계획이 있는지. 고려사 같은 거. 그냥 뭐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것처럼 네, 고려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근데 저도 한번 살짝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료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쓰실 그게 애로사항인데요. 고려사를 봤더니 한 중반부 정도부터는 그나마 기록이 꽤 풍성한데 전반부 기록은 뭐 왕건에 의한 이제 사만의 통일 여기까지는 그나마 기록이 좀 풍부하고 실제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한 성종 정도까지 여기가 기록이 너무 약해요. 근데 거기가 사실 그 나라의 기틀이 세워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게 너무 빈약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기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뭐 가미한다든가 해서 풀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기록은 그렇게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고려 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 건국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찌됐든 왜곡된 부분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실 생각이신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게 느껴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네. 이를테면 가령 이제 제가 이미 조선왕조실록 1권에서도 그 시대를 다뤘었거든요. 국민왕 때부터 해서 이번 다시 겹치게 되는데 고려사를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고려왕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령 제가 고려사 그 당시 이제 조선왕조실록 1권을 그리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사실 공양왕이었어요. 공양왕과 정몽주. 공양왕 하면 그동안에 대부분 학자들도 그렇고 뭐 묘사가 아주 무능하고 울보고 겁쟁이고 이런 걸로 묘사되는데 사실 공양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권력을 다 이성계 측이 장악한 조건이었는데 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이성계에 대해서 최대의 반격을 가하고 버티고 했던 것이 공양왕이 아니었나.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이제
어떤 그가 보여준 외형, 뭐 잘 운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속을 너무 들여다보지 않은 이런 평가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고려사의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허백님께서 다음 작품은 고려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시백 작가님, 네네. 마지막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짧게. 네네. 오늘 우리 허지웅 쇼에 나와가지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기작도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조선왕조실록이고요. 내일 난세의 관웅은요. 내일 난세의 관웅이 할 예정이에요. 원래 금요일인데 수요일로 옮겨가지고요. 요번 주만 그렇습니다.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손호영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4명이지. 저희 4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박시백, 썬킴, 박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쳐갈 걸, 더 멀어질 걸, 조금 힘들겠지만